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81세의 김영호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아쉬운 시기가 있다면 60대였습니다. 그때 조금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이제 그만하려 합니다. 대신 제가 배운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보곤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아쉬움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단순한 후회가 아닌 값진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80대 어르신들은 60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조언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중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값진 조언들과 함께 지금 60대를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60대를 맞이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60대는 단순히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건강이 비교적 양호하고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며 사회적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마음속에 맴돌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60대의 삶을 의미 있게 재구성한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81세가 되어 돌아본 60대 시절의 소중한 교훈들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60대는 우리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60대라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고요? 10년, 20년 후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뿐인 60대, 가장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나침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80대 이후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신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잃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60대에 들어서면 체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건강 관리가 80대, 9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81세가 되어 돌아보니 60대에 꾸준히 운동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활기차게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반면 나이 들었으니 쉬어야지라며 활동을 줄인 분들은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었습니다. 60대라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건강관리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는 접근성이 높고 부상 위험이 적어 가장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건강, 관절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60대는 그렇지 않은 동년배보다 10년 후 만성질환 발병률이 약 40% 낮다고 합니다. 이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둘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세요. 작은 문제도 방치하면 큰 병이 됩니다. 특히 60대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암 등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고 의사가 권장하는 검사들을 미루지 마세요. 정상범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67세 때 아무 증상도 없어서 건강검진을 미루고 있었어요. 아내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검진을 받았는데 초기 대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작은 수술만으로 완치되었지만 만약 1년만 더 미뤘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특히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가공식품과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에는 신체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그리고 콩류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여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60대에 접어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체의 회복과 뇌의 정리 시간입니다.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좋은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뇌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세요. 독서, 퍼즐,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합니다.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꾸준히 사용하고 도전을 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도쿠, 낱말 퍼즐, 체스와 같은 인지 게임,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그리고 독서는 모두 뇌를 활성화하는 좋은 활동입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인지 예비력을 강화합니다. 여섯째, 정신 건강도 관리하세요. 60대는 은퇴, 자녀의 독립, 배우자나 친구의 질병이나 사망 등 많은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울증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신 건강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부와 명예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진정한 관계는 끝까지 남습니다. 60대는 인간관계를 재정비하고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60대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는 노년기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참견하는 것과 지혜를 나누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 가정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여러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의 역사, 그리고 삶의 교훈을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하고 손주들에게 정체성과 뿌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디지털 세대인 손주들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서로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세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에 바빠서 소홀했던 친구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60대의 행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랜 친구들은 여러분의 과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이메일, 전화 등을 활용해 옛 친구들과 연락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연락을 반갑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모임이나 여행을 계획하여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관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60대는 시간적 여유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종교시설, 자원봉사단체 등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영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65세에 처음 도자기 교실에 등록했어요. 거기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지금까지 15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자기를 만들면서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눕니다. 이 친구들은 제 인생의 후반부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넷째, 배우자가 있다면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드세요.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 양육에 집중하느라 부부로서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60대는 부부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한 후 부부는 다시 서로를 재발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거나 단순히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서로의 꿈과 희망,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영수 씨는 말합니다. 아내와 함께 62세에 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발을 밟고 웃느라 제대로 춤을 추지도 못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함께 춤을 추고 있으며 이 공유된 경험이 우리 결혼 생활에 새로운 차원의 친밀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다섯째, 갈등은 빨리 해결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미해결된 갈등은 더 큰 상처로 남습니다.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랜 시간 쌓인 갈등이나 오해는 관계를 서서히 침식시키고 결국 큰 후회로 남게 됩니다. 고정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동생과 사소한 재산 문제로 다툰 후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동생이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동안의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동생을 다시 만나 화해할 수 있었지만 그 10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섯째, 세대 간 소통에 투자하세요.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은이들의 생각과 문화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들도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세대 통합 프로젝트 또는 단순히 자녀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세대 간 소통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교류는 노년기의 고립감을 줄이고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재정적 안정은 평온한 노후의 기반.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재정적 안정 없이는 평온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60대는 재정 계획을 재점검하고 조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60대의 현명한 재정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은퇴 자금을 계산하세요. 낙관적인 추정이 아닌 실제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20, 3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세대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은퇴 자금을 계산하고 필요하다면 지출을 조정하거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고려해 보세요. 또한 인플레이션, 의료비 증가,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 등을 고려한 버퍼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부채를 줄이세요. 가능한 모든 부채, 특히 고금리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빚은 가능한 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채가 남아 있다면 저금리로 대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이는 매월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세요. 연령에 맞게 리스크를 조정하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은퇴를 앞두고 채권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대의 긴 은퇴 생활을 고려하면 적절한 주식 비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넷째, 필요하다면 주거 환경을 제고하세요. 큰 집의 유지비가 부담된다면 작고 관리가 쉬운 주거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자 지출 항목입니다. 60대는 미래 거동 불편 가능성, 유지 관리 비용, 그리고 위치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재평가할 좋은 시기입니다. 작은 아파트나 노인 친화적 커뮤니티로의 이전 또는 자녀와 가까운 곳으로의 이사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 보세요. 집을 다운사이징하면 유지비를 줄이고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영숙 씨는 말합니다. 67세에 30년 동안 살았던 4층짜리 집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당시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5년 후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 그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째, 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세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수리비에 대비한 자금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축 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비상금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장기 투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 정서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섯째, 상속 및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세요. 60대는 유언장 작성, 상속세 최소화, 그리고 가족에게 재정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계획은 나중에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가족들과 이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어 모두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4. 목적의식은 삶의 원동력?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느냐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은퇴 후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최동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습관이 갑자기 사라지니 마치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어요. 60대의 목적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세요. 평생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것을 시작해 보세요. 악기, 외국어, 원예 등 새로운 도전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학습은 뇌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외국어 학습은 특히 추천할 만한 활동입니다. 언어 학습은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여행이나 국제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온라인 강좌, 지역 커뮤니티 센터 또는 언어 교환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식과 경험을 나누세요. 멘토링, 자원봉사, 강의 등을 통해 평생 쌓은 지혜를 다음 세대와 나누는 것은 큰 보람을 줍니다. 학교, 지역 도서관, 비영리 단체,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곳에서 자신의 지식을 나눌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세요. 책 한 권 읽기, 정원 가꾸기, 손주에게 특별한 선물 만들기 등 작은 성취도 큰 기쁨이 됩니다. 목표는 삶의 방향성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은퇴 후에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런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매주 한 권의 책 읽기, 매달 새로운 요리법 시도하기, 1년 안에 가족 사진첩 정리하기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세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자신을 칭찬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보세요.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100가지를 작성했습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한 목표를 세웠죠. 지금까지 76개를 달성했고 이 목록이 제 삶에 재미와 도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든 스웨터부터 제주도 올레길 완주까지 매 목표를 이룰 때마다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느낌이에요. 넷째, 여행을 계획하세요. 건강할 때 가보고 싶었던 곳을 방문하는 것은 60대의 큰 즐거움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은 감각을 자극하고 일상에서 벗어난 신선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행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문화적 시야를 넓히고 삶에 대한 감사함을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여행이 반드시 해외나
먼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여행, 당일치기 여행, 심지어 자신이 사는 도시의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는 태도입니다. 임경숙 씨는 말합니다. 60대 때 1년에 2번 새로운 곳 방문하기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20년 동안 이 목표를 지켜오며 40곳 이상의 새로운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여행들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건강이 허락할 때 여행하세요. 그 추억은 평생의 보물이 됩니다. 5째,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으세요. 지역 사회 활동, 종교 활동, 동호회 등에서 새로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업을 통한 정체성과 소속감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6째, 인생을 기록하고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서전 쓰기, 가족사 정리하기, 또는 단순히 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자신의 인생을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삶의 패턴과 교훈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마음의 평화를 찾는 지혜.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60대는 인생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정미숙 씨 81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항상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여행.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런 것들은 잠시뿐이었고, 진정한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과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에서 왔습니다. 60대의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강력한 긍정적 감정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들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아름다운 일몰, 친구의 전화 한 통 등 일상의 소소한 기쁨에 주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은 더 나은 수면, 더 적은 스트레스, 그리고 더 높은 전반적인 행복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마음 훈련입니다. 박영자 씨는 말합니다. 65세부터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점점 일상에서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8년 동안 이 습관을 유지하면서 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제와 불만 대신 축복과 기회를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오래된 분노와 상처는 결국 자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망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 편지 쓰기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보내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놓아주겠다는 의지를 담아보세요. 심각한 트라우마의 경우에는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미움을 품고 살기엔 아깝습니다. 셋째,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을 차분히 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명상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5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산만해지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종교적 신앙이 있다면 기도나 종교적 텍스트 읽기 등의 영적 수행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상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63세부터 매일 아침 20분간 명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실천하니 이제는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상 후에는 마음이 맑아지고 하루가 더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16년간의 명상이 제 노년의 평화를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넷째, 단순함을 추구하세요. 물건을 비우고 일정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것은 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60대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삶을 정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복잡한 일정과 불필요한 의무를 줄여보세요. 단순한 삶은 더 많은 여유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매일의 순간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유한한 삶을 인정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의미 있게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더 충실히 살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래 계획을 세우거나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가족들과 죽음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한 더 깊은 감사와 현재에 대한 집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병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69세의 심각한 건강 위기를 겪은 후 저는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점차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을 선물처럼 여기며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사소한 아름다움에도 더 쉽게 감동합니다.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기 비판과 후회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와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은 자기 연민 셀프 피티과 다릅니다. 전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후자는 피해 의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친구에게 말하듯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김영호 씨는 말합니다. 만약 제가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경험에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오늘의 기쁨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6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면서도 젊은 시절에는 없었던 지혜와 여유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후회 없는 60대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건강을 돌보고 관계를 깊게 하며
재정을 안정시키고 삶의 목적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세요. 81세가 되었을 때 60대를 정말 잘 살았다고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60대가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인 노후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현명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대화법과 태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노년기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우리의 품격을 좌우할 수 있는 미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재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를 둘러싼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켜나가는 일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스스로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농담으로 넘어갔을 말들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후반에 김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인데요. 매주 노인정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 할머니는 에이 늙어서 다들 정신이 없어졌나? 내가 얼마나 말했다고 또 물어보고 그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농담 삼아 한 말이었지만 그날 이후 몇몇 친구들의 발걸음이 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랜 세월 이어온 소중한 친구 관계도 서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예민해질 수 있고 자존심도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따뜻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노후의 대화법을 익히는 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말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품격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노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늙어서라는 표현 대신 우리 모두 바쁘다 보니라고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정신이 없어졌나? 라는 말 대신 이해가 잘 안 되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단순히 말씀을 조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품격 있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현명하고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지혜로운 대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상황별 대화 예시와 함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대화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말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서 더 잘 알아라는 식의 발언입니다. 나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라며 시작되는 대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미숙 씨는 63세 어머니와 함께 사는 35세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었는데요.
어머니는 일은 회사에서 하는 거지 집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제대로 된 일을 하겠니? 라며 매일 잔소리를 하십니다. 하지만 박미숙 씨의 업무 효율은 오히려 더 높아졌고 불필요한 회의도 줄어들어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최현우 씨 58세는 22살 아르바이트생이 제안한 SNS 마케팅을 그런 거 안 해도 장사 잘 됐어. 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하자 결국 젊은 직원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고 예쁜 사진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새로운 단골 손님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강단에서는 정교수 67세는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요청을 내가 30년 동안 해온 방식이 있는데 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면서 오히려 더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강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이나 경력만을 내세워 젊은 세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는 김철수 할아버지 75세는 손자가 제안한 스마트팜 기술을 처음에는 농사는 경험이 전부야. 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농작물 수확량도 늘고 힘든 육체 노동도 줄일 수 있었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존중하고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서로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둘째, 난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라는 자기 비하적 발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 말은 마치 독처럼 천천히 가족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65세의 박종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신 박 할아버지는 지난해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감 선생님까지 지내신 분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그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이제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였습니다. 처음에는 큰딸 미영 씨가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한테는 영원한 선생님이시잖아요. 라며 위로했습니다. 아들 준호 씨도 아버지, 이제 편하게 쉬실 때예요. 평생 우리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라고 다독였죠.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자기 비하는 계속됐습니다. 손주들의 숙제를 봐주다가도 할아버지가 머리가 녹슬어서 이제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없구나. 라며 한숨을 쉬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늙은이가 끼어봤자 방해만 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점점 자녀들은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준호 씨의 이사 계획을 논의할 때도 미영 씨의 작은 카페 창업을 의논할 때도 박 할아버지를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스트레스 드리지 말자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웠던 겁니다.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박 할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TV만 하염없이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한때 활기찼던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는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자기 비하적 발언이 실제로 뇌의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족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자기 비하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가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것을요.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가족들은 박 할아버지와의 소통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 마세요라는 피상적인 위로 대신 적극적으로 할아버지의 역할을 만들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의 역사 숙제는 박 할아버지의 몫이 되었고 미영 씨의 카페 운영에 대한 조언도 구했습니다. 준호 씨는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박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쌓아준 지혜와 경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기 비하의 말들이 입에 맴돌 때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그 말들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요. 셋째, 상대의 외모나 건강 상태에 대한 지적입니다. 살이 조금 늘었나 봐요. 식사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던진 이 한마디에 김영희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을 겪으며 체중이 늘었던 그녀에게 이 무심한 한마디는 가슴 깊이 상처로 남았습니다. 외모나 건강 상태에 대한 지적은 특히 노년기에 더욱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요새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재작년 암 투병을 겪은 박상철 씨는 동창회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었지만 이 말 한마디에 자신감을 잃고 모임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하얘지셨네요. 이런 말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관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를 의식하고 있는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자아 정체성의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름이 좀 늘었나 봐. 피부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은 특히 큰 상처가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지팡이 짚으시는 게 어색하시네요. 다리 수술 후 재활 중인 이정호 씨는 이웃의 이런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건강 상태의 변화는 당사자에게 이미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지적은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외모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직접적인 지적 대신 요즘 어떠세요? 라고 따뜻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스스로 털어놓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피곤해 보이세요? 라는 말 대신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제안하거나 살이 쪘네요. 대신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배려가 담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대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지적하기보다는 만남 자체를 기뻐하고 서로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의 변화를 지적하기보다는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배려가 아닐까요? 넷째,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묻거나 간섭하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라는 질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척 모임에서 만난 어르신께서 막내 조카에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빨리 결혼해야지. 좋은 사람 없니? 조카는 얼굴이 굳어지고 자리를 피하고 싶은 표정이 역력합니다.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 묻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질문을 불편해합니다.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힘든 부부가 있을 수 있고 아예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부부도 있습니다. 한 3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이에요. 사실 저희 부부는 1년 넘게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병원도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조카가 있는데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재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조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때로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일은 재미있니? 취미로 하는 거 있어?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의 현재 관심사나 일상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라 부담이 덜합니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죠. 한 젊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결혼이나 연애 얘기는 전혀 안 물어보시고 대신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요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할머니가 레시피도 알려주시고 다음에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좋아요. 그래서 더 자주 찾아뵙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때로는 침묵도 좋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따뜻한 미소와 관심 어린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달되니까요. 가족이나 친지들과 만날 때 이런 작은 배려로 더욱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다섯째,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뒷담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별로야. 항상 그런 식이잖아. 작년 겨울 한 모임에서 어떤 분이 빠진 자리에서 뒷담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본인 귀에 들어갔죠. 결국 그 모임은 어색해졌고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뒷담화는 본인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분도 이유가 있겠죠. 다음엔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며 대화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지나친 농담이나 가벼운 비하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 한 모임에서 한 분이 농담으로 넌 항상 그런 식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널 어려워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은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말하길 그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상대에게는 비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에는 의도만큼이나 전달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세요. 둘째,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렇구나, 내 생각이 궁금하구나 같은 공감의 말을 건네보세요. 셋째,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말고 조언을 요청받았을 때만 나누세요.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렇더라 정도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68세의 이 할머니는 이러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지역 봉사단체에서 리더십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젊은 봉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면서도 본인의 경험을 적절히 공유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시죠. 나이 들면 결코 우리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소중한 지혜와 깊이 있는 경험이 더욱 빛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와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고 나누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존엄성도 지키는 현명한 대화법을 실천할 때 더욱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고 진심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소중하듯이 오늘 하루도 지혜롭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소중한 인연이며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